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2차전지 담당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이제 이어서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포트 제목 자체가 넥스트 레벨인데요. 이 말은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전기차 잘 팔리면 배터리 섹터 주가가 좋았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기차가 계속 잘 팔리는데 그 이슈보다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이슈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단계가 높아졌다라는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 봐야 될 부분들이 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역시 실적에 있고요. 최근에 많이 주가가 올라서 가격 자체가 굉장히 비싸졌습니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향후 예상되는 실적 성장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 가팔랐습니다만 향후 예상되는 실적 성장의 기울기를 주가 상승의 기울기가 아직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주들 역시 여전히 지금 가격에서도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기는 했죠. 지금 2차전지 유니버스가 2020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 지금 2배 이상 올랐고요. 이건 이제 대형주가 들어가 있는 유니버스고, 이제 소재주들만 보면 2020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거의 이제 500% 이상의 6배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뭐 개별 종목 기준으로는 그보다 더 상승한 기업들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 PER, 지금 뭐 2차전지 소재는 특히나 2차전지 산업 자체가 이제 미래 실적 가시성이 높죠.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커져 갈 거고, 그 과정에서 수요의 피크아웃 우려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먼 미래 실적을 당겨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후에서 3년 후 실적, 그러니까 24개월 포워드에서 36개월 포워드 기준 PE를 보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멀티플이 이를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이제 그냥 가격만 비싸졌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그 EPS 상승률 분의 이제 PER로 표현이 되는 이 이제 PEG를 보면, PEG는 지금 오히려 최근에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6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그렇고요. 24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해서 2020년 전까지 시계열을 좀 길게 보면 작년 대비해서 PEG는 훨씬 더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향후 3년 후에 예상되는 실적 성장의 폭이 이제 최근에 있었던 PER 상승의 폭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값이 더 커지다 보니까 PEG는 낮아지고 있고요. 그 말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향후 실적 성장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PEG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에코프로 BM을 포함한 소재주들에 대한 매수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올해 내년 양극재 업체들의 평균 이익 성장이 2배에서 3배예요. 굉장히 가파른데 이제 2년 후, 3년 후가 되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주기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만 이제 지금 뭐 PER 대부분 다 100배 넘거든요. 이거는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EPS 성장률에 근거해서 이제 타겟 PE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 산업들의 사례를 통해 근거를 좀 제시해 드리면, 사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섹터, 2차전지 섹터 모두 결국에는 이제 실적의 성장이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을 앞두고 PER이 선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먼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성장의 그 폭이 이제 좀 줄어들 것으로, 혹은 역성장이 예상되는 국면을 앞두고 PER이 먼저 디레이팅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높은, PER이 높은 섹터에 대해서는 향후 실적 성장률뿐만이 아니라 그 실적 성장률의 변화값이 어떻게 흐르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파른데 이제 조금씩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고밸류 자체를 계속 주기보다는 EPS 성장률에 비례해서, 지금 보면은 PEG가 보통 한 1을 기준으로
넘나들고 있거든요. 그 말은 EPS 성장률만큼 PER은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100배 넘는 PER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점차적으로 한 40배 정도로 디레이팅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밸류에이션을 하자라는 생각인데, 아까 코프로 BM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이제 EPS 성장률이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요. 40배 줬을 때도 충분히 업사이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소재주들에 대해서 매수 관점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중국 업체들과의 비교예요. 국내 모든 시장 모든 산업이 대부분 중국 대비해서는 프리미엄을 받기가 어렵죠. 지금 대부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고, 시장 자체가, 코스피 자체가 중국 대비해서는 디스카운트를 받는데, 반면에 이 양극재 기업들은 더 비쌉니다.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요. 지금 닝보샨샨이나 베이징 이스프링 같은 중국 양극재 기업 대비해서 한국 기업들이 더 비싼 가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는 한국 소재주들에 대한 숏 논리로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최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요. 비싸진 게 아니고 지난 2년간 계속 비쌌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펀더멘탈에 근거한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지역별 매출 비중의 다각화 정도에 따른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 소재 기업들은 대부분 국내 3사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중국 소재 기업들은 CATL, BYD에게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3사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중국에게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은, 한국 소재 업체들은 국내 3사의 지역별 매출 비중이 곧 그 해당 소재 기업들의 지역별 매출 비중이라는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지금 2025년 기준 지역별 캐파 비중을 보면 CATL은 90%가 다 중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CATL이 지금 500기가 정도 캐파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한 10% 정도가 이제 독일에 있고요. 90%는 다 중국에 있고, 반면에 이제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죠. 유럽, 미국, 중국으로요. 그래서 이게 한국 셀메이커들의 지역별 매출 비중, 동시에 소재 기업들의 매출 비중으로 연결이 되는 상황에서 이 매출 다각화에 따른, 지역별 매출 다각화에 따른 밸류에이션 차이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이 매출 다각화의 정도, 그리고 편중도가 이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게 한국 기업들의 프리미엄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같은 논리면 한국 업체들이 더 셀에서도, 그러니까 대형주에서도 중국 대비해서 비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싸죠. 절반이 안 되거나 거의 3분의 1, 4분의 1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은 수익성 차이에 기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 매출 다각화 정도를 보면은 한국이 더 비싸야 되는 건 맞는데, 근본적으로 그건 돈 벌 때 얘기고요. 지금 돈을 못 벌고 있거든요. SDI가 지금 전기차 배터리 부문이 포함된 중대형 전지 영업이익률이 이제 BEP까지 온 상태고요. CATL은 좋을 때는 20%였다가 지금 12%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뭐 보조금 받는 것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CATL은 이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에 있는 이 원자재 조달 과정에서 확실히 이제 원가 조달 경쟁력이 있어요. 좀 더 싼 값에 사온다라는 거죠. 배터리는 변동비 비중이 70%인 재화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이 가격 변동성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CATL은 좀 더 좋은 조건을 받고 있는 거고요. 한국 기업들은 이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애초에 사오는 조건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거나 또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과정에서 수익성을 보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셀메이커들이 수익성이 낮은 이유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을 고객사, 즉 OEM으로부터 보존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정비 부담만 해소가 되면 이론적으로는 CATL에 가까운 영업이익률, 혹은 소형전지 한 12%에서 15%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는 게 가능한데요. 이제 내년에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갭이 점차적으로 축소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장부터는 이제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이고요. 이 부분은 뭐 워낙 다른 자료들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 규제 하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거고요. 지금 시장 조사 기관들의 컨센서스가 향후 5년, 보통 이제 5년 후 시점으로 해서 전기차 침투율을 전망을 하는데 대략 한 10% 중후반 정도 의 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이제 한 10%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랑 중국은 이미 20%를 넘었고요. 미국은 아직 10%가 훨씬 안 되고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10%가 안 되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18%까지 높아질 걸로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유럽과 중국이 주도해 왔는데 이제 미국의 성장폭이 가파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이 블록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CATL, BYD의 합산 시장 점유율이 85%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시장 좋으면 이 두 개 기업만 좋은 거고요. 유럽 시장은 이건 이제 중국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한국 3사가 합산 시장 점유율이 75%입니다. 그래서 유럽 좋을 때는 한국이 좋고요. 중국 좋을 때는 중국이 좋아요. 이제 미국이 굉장히 시장이 작아서 이제 향후에 가파르게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파나소닉이 70%거든요. 근데 이제 파나소닉이 미국 증설 대응을 안 하고 있죠. 파나소닉은 지금 도요타와의 협업만 강조를 하고 있고 테슬라 향으로 더 증설 대응을 공격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업체들이 미국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이 향후에 가파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유럽과 미국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국 업체들의 낙수 효과가 좀 커질 거다라는 거고 중국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CATL, BYD의 수혜가 클 거다라는 건데 이제 중국은 이미 전기차 침투율이 20% 중반까지 왔기 때문에 최대 시장이고 향후에도 최대 시장 지위를 유지하겠습니다만 이제 성장률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미 베이스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은 중국 외 지역보다는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시장을 유지할 거고요. 다만 이제 중국 외 지역의 성장률이 좀 더 가파를 텐데 중국 외 지역으로 한국 업체들은 익스포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한국 업체들은 나쁘지 않은 구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좋은데 이 업스트림에서 중국 리스크가 크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별로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을 보면 광물 자원을 채굴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높지 않은데요. 이거를 이제 채굴해 와서 재련하고, 그러니까 정제 가공하고 리파인하고 소재 만들고 셀 만드는 영역에서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셀 쪽은 시장 조사 기관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건 좀 제외하고 소재, 특히나 이 재련, 정제 가공하는 영역에서 중국 업체들의 패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요. 최근에 요소수 사태에서와 마찬가지 비슷한 이슈. 그러니까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향후에 이제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전체 2차 전지 수입 품목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이 배터리를 완성품으로 수입할 리는 없기 때문에 2차 전지 수입 금액이라 하면 다 중간재인데요. 이 중간재를 사올 때 중국에게 의존하는 비중이 2010년에는 한 50%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2021년 현재 8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이제 향후에 중국이 이제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을 흔들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우리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 지금 워낙 배터리 섹터가 고공행진하고 있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이제 리스크 요소들을 하나씩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나 요 업스트림 리스크,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에서의 중국 리스크는 특히나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탑픽은 SDI하고 에코프로 BM이고요. 지금 원자재 가격 변동성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SDI 기준으로 현재 수주 잔고의 100%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OEM으로부터 보전받는 우량 수주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고정비 부담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면 OPM 전기차 부문에서 OPM 5% 이상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추세적인 상승도 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앞서 자동차 섹터에서도 송선재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이 공급 부족이 좀 이제 심화되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전기차 체인만 보면 탄소 배출 규제 하에서 OEM들이 이
제한된 반도체를 전기차 쪽에 우선 할당하는 움직임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입장에서 받는 타격은 내연기관 대비해서는 좀 적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DI 좋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소재 기업들 저희가 탑픽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에코비엠, 여기 써드린 에코비엠, 그리고 LNF, 그리고 이 외에 천보, 그리고 동화기업,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렇게 5개 기업은 이익 성장률도 가파르고 추가적인 증설 가능성 높다라는 점에서 같이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준 EPS 성장률에 비례해서 향후 2년 후에서 3년 후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모두 매수 가능 영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